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에듀 전병칠입니다. 이 다산에듀의 전기 기능사 필기 포켓 요약집을 통해서 우리가 이 전기 이론을 그리고 전기 기기 그리고 설비까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가 교류 전력을 한번 알아볼게요. 자, 여러분 이 그림 보시게 되면은 기억나십니까? 이제 공부를 잘 하신 분들은 아마 금세 기억이 나실 텐데요. 바로 이제 전력의 삼각관계를 나타낸 겁니다. 이 전력이라고 하게 되면은 직류에서는 그냥 전력만 있게 되는, 즉 전압과 전류를 곱하게 되는 전력만 있게 되는데요. 이 교류에서는 전력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죠. 이 교류에서의 전력은 얼마나 부하에서 유효하게 사용됐느냐라고 하는 크기인 유효전력, 얼마나 부하에서 제대로 일을 못하게 되는 전력이냐라고 하는 무효전력, 그리고 유효전력과 무효전력의 이 벡터 합인 피상전력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그림으로 보시게 되면은 유효전력, 무효전력, 자, 그런 것의 벡터적인 합이 바로 피상전력이 됩니다. 이 각각 식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데, 피상전력은 VI예요. 전압과 전류의 곱이죠. 자, 유효전력은요, 이렇게 코사인이니까 전압 전류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무효전력은 이렇게가 사인이잖아요. 그래서 전압 전류에다가 사인 세타를 곱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터, 무효전력은 VI 사인 세터. 이 단위도 조금 다르죠. 유효전력이 와트라고 하는 단위를 쓰게 된다면 무효전력은 VAR, 바르라고 하는 단위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 두 개가 합쳐진 것이 바로 이제 피상전력이고요. 이 피상전력은 전압과 전류의 단순 곱배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VA, 즉 볼트 암페어가 됩니다. 변압기 용량 같은 것을 보게 되면 보통 우리가 몇 킬로볼트 암페어냐라고 하는 것을 줄여서 몇 킬로짜리냐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맞아요. 그게 바로 피상전력의 단위를 표현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는 우리가 보통의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런 기구들의 전력을 나타내게 될 때는 이제 우리는 유효전력이라고 하는 단위를 많이 쓸 겁니다. 피상전력은 실제로 얼마나 전기를 많이 잘 보냈느냐고요. 유효전력은 얼마나 전기를 잘 썼냐를 나타내고 이 단위는 와트인 걸 보니 우리는 평소에 전기 요금을 계산하게 될 때는 여기 있는 세 개의 전력 중에서 유효전력의 단위를 사용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도 알 수 있게 됩니다. 자, 보낸 것분에 얼마나 잘 썼느냐. 여기 피상전력분의 유효전력. 피상전력은 VI고 유효전력은 VI 코사인 세타니까 약분되어서 코사인 세터만 남게 된 거. 이것을 우리가 무엇이라고 부를까요? 맞습니다. 여기서 보시는 것과 같이 역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피상전력에 대한 실제 유효한 전력의 비를 나타내고요. 이제부터는 코사인 세터가 얼마냐, 코사인 세터 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보게 된다면, 자, 그것은 모두 다 역률이 얼마냐라고 하는 것을 궁금해하는 것이라고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역률은 결국에는 높을수록 좋게 됩니다. 역률이 1일 때가 가장 좋게 되는 것이죠. 삼상 교류를 한번 볼까요? 이 단상도 있지만 이 삼상의 경우에는 벡터도를 이렇게 나타내게 됩니다. 각각 120도의 위상을 가진 이 세 개의 크기, 이 전위를 바로 우리가 삼상 교류의 평형 상태라고 표현하는 이 벡터도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했을 때 3분의 2파이, 여기서부터 했을 때 3분의 2파이, 여기서부터 했을 때 3분의 2파이, 이 파이가 180을 나타내니까 3분의 2파이는 120도를 나타내게 되겠죠. 120도가 3개 있으니까 당연히 이제는 이렇게 360도가 되게 됩니다. 자, 여기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은 벡터 합이 얼마냐라고 보여주고 있습니다. 벡터 합은 이 전체가 다 더했을 때 0이 됩니다. 즉, 여러분 여기서 사람이 한 명 줄을 끌고 있고, 자, 똑같은 힘으로 여기서 줄을 끌고 있고, 자, 그 다음에 똑같은 힘으로 여기서 줄을 끌고 있다고 한번 해보죠. 이 세 사람이 줄다리기를 했을 때, 자, 이 가운데 지점은 어디로 움직일까요? 정확하게 120도의 위상 차이고, 그 다음에 이 크기가 똑같은 힘으로 우리가 줄다리기를 한다면 아마 이 가운데 중심점은 위치가 변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벡터 합이 0이다 이런 표현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이때가 우리가 삼상 평형 상태라고 이야기하고요. 나중에 불평형 상태, 불평형 전압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게 되는데, 자, 그때는 이제 위상이라든지 크기가 달라서 이 중성점이 0이 아닌 상태를 말하게 되는 거니까, 자, 이 벡터도가 조금 찌그러졌을 때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삼상 벡터의
전압의 합은 0이 됩니다. 대칭인 상태에서요. 자, 그리고 여기 VA, VB, VC를 다 더했을 때 이 벡터를 표현하기 때문에 VA라고 하는 것에다가 이 위에다가 이렇게 도트, 점을 찍습니다. 그래서 VA의 벡터, VB의 벡터, VC의 벡터를 다 합치게 되면은 그 값은 0이 된다는 것도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죠. 이 삼상에서는 결선하는 방법이 크게 두 가지가 됩니다. 하나는 Y결선이 있고요. 또 하나는 델타 결선이 있어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지금 이 페이지는 이 Y결선으로 결선한 모양을 보시고 계신 겁니다. 마치 코일 한 덩어리, 두 덩어리, 세 덩어리가 이렇게 별 모양으로 한 점에서 만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Y결선이라고도 하게 되고 혹은 영어로는 스타 결선이라고도 하게 되고, 자, 이걸 조금 한자식 표현으로 봤을 때는 성형 결선이라고도 나타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결선법을 사용하게 되게 되면 이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조금 다를 수 있게 되는데요. 이 바로 상전압이라고 하는 것은 이 각각 한 상에 걸린 전압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자, 요만한 크기가 되는 반면 이 선간 전압의 크기는 이 상과 이 상, 이 두 선에 나타나는 전압이기 때문에 이거보다 훨씬 더 큰 값을 나타내게 됩니다. 보통 우리나라의 표준 전압의 체계에서는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어떻게 다를까요? 여러분 아마 잘 보시는 220V가 상전압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사 현장 같은데 큰 사무실이라든지 공장 같은 데서 보는 380V가 바로 성간전압이 됩니다. 220V와 380V는 몇 볼트의 몇 크기의 차이일까요? 바로 루트 3배 차이가 납니다. 220에다가 루트 3을 곱하게 된 것이 380V가 되는 거죠. 그래서 루트 3의 차이가 나게 되는 것을 지금 여러분 이제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Y결선의 상전압과 성간전압에 대한 그림이 바로 여기 나와 있고요. 저 선전류는 상전류나 똑같습니다. 여기 상에 흐르는 전류와 이쪽 선에 흐르는 전류는 내내 같은 선이기 때문에 그 값은 똑같게 되죠. 그런데 성간전압은 상전압의 루트 3배를 한 것과 같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위상에 대한 표현도 나오게 되는데 이 선간전압이 상전압보다 위상이 30도 더 앞서게 된다는 사실도 여러분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은 이 델타 결선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델타 결선은 이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보시게 되면은 이 크기가 같게 됩니다. 자, 여기 양쪽에 걸리는 전압과 이쪽 양쪽에 걸리는 전압이 사실은 이 정기적으로는 완전히 전위가 똑같게 되죠. 따라서 델타 결선에서는 상전압과 성간전압이 같게 되고요. 대신 전류가 조금 다르게 됩니다. 여기 상에 흐르는 전류와 여기 선에 흐르는 전류는 이 반대상에 있는 것까지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달라요. 얼마나 다를까요? 바로 여기 선에 흐르는 전류, 이걸 우리가 선전류라고 하는데요. 선전류에다가 루트 3을 한 것이 바로 상전류죠. 상전류에다가 루트 3을 한 것이 바로 선전류가 됩니다. 자, 그래서 델타 결선의 상전압과 성간전압은 사실 같게 되는 거고요. 자, 선전류는 루트 3에 상전류를 한 것과 같습니다. 상전류에다가 루트 3을 한 게 선전류가 되고요. 그리고 성간전압과 상전압은 같게 되죠. 선전류가 상전류보다 위상이 몇 도, 30도 더 뒤지게 되는 것도 델타 결선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Y 델타의 변환에 대한 내용인데, 자, 이걸 우리가 이제 일종의 등가 변환이라고 표현하게 됩니다. 이 등가 변환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A와 C 지점에서의 저항값을 우리가 한번 보죠. 만약에 여기 있는 값이 3옴, 3옴, 3옴이라고 한번 해보죠. 자, 이쪽으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 A와 C, 그러면은 자, 이 지점과 이 지점, 이 둘 사이의 저항값이 얼마인지 한번 계산을 해보죠. 만약에 여기 있는 저항이 각각 3옴, 3옴, 3옴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A와 C 사이에는 몇 옴이죠? 맞아요. 6옴이 됩니다. 그쵸? 이 저항이 직렬로 되어 있으니까. 이 B와 C 사이도 몇 옴이 되죠? 이 3 더하기 3이니까 당연히 6옴이 되죠. 자, 그리고 A와 B 사이도 역시 이 직렬이니까 역시 6옴이 됩니다. 그런데 이 델타 결선에서는 3옴, 3옴, 3옴이면요.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고, 여기가 3이면은 이 저항값이 조금 재밌어요. A와 C 사이의 저항은요, 3옴이 하나 있고 3, 3이 이렇게 직렬로 된 구조입니다. 그림으로 그리게 되면은요, 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기에 3옴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3, 3이 있으니까 여기에 6옴짜리가 병렬로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이 저항 두 개가 병렬로 있을 때는 합분의 곱으로 우리가 합성 저항을 계산할 수 있으니까 합분의 곱 9분의 18이 되어서
자, 이것은 2옴이 됩니다. 자, 여기는 합성 저항이 2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등가 임피던스 변환이라고 하는 걸 좀 사용할 거예요. 등가 임피던스 변환은요, 여기에 있는 값을 여기와 같게 하려면, 즉 6옴인데 여기도 6옴으로 하려면 도대체 이 각각의 저항이 몇 옴이어야 되느냐, 그걸 물어보고 있는 것이 바로 등가, 같은 값으로 변환하는 임피던스가 됩니다. 여기 6옴으로 하려면 이제 각각 저항이 몇 옴이어야 될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곱하기 3배를 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 y에서 곱하기 3배를 해야 델타에서의 등가 변환이 됩니다. 여기 3이라고 했으니까 그럼 몇 옴이 될까요? 9옴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기가 9옴이고요. 그러면 이쪽은요, 직렬로 하게 되면 이제 18옴이 되는 거죠. 자, 9, 18 더하게 되면 합분해. 그럼 27이죠. 그 다음에 9 곱하기 18 하게 되면 얼마 나오나요? 계산하게 되면 이 값이 6옴 나오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런 것이 바로 Y델타 등가 변환이고, 자, 이제 표현이 이렇게 나오게 되면, 즉 임피던스 Y에다가 3배를 한 게 델타와 같다라고 하면은 바로 이 그림을 물어보는 거라고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Y 델타 변환을 우리가 설명드렸는데요. 간단하게 몇 가지 내용을 알아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